페이지 51쪽 보시고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 결합 중에서, 화학 결합 중에서 이온 결합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렸었을 겁니다. 우리가 화학 결합에서 보는 결합은 크게 4가지의 결합이 있다고 했는데, 그 결합 중에서는 특히나 여러분들은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 2가지를 좀 잘 기억하시는 거고, 그리고 사실 이온 결합에 관련된 내용이 기존에 우리가 배웠었던 주기적 성질에서 이제 전자 친화도라고 하는 개념과 이온화 에너지랑 그 다음에 전자 친화도라고 하는 2가지의 개념을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 에너지의 변화를 좀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조금 시간을 좀 많이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면은 선생님이 동영상 강의 한두 번 정도 더 한번 좀 들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온 결합만 잘 이해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공유 결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페이지 51쪽에 나와 있는 공유 결합을 볼 건데, 공유 결합은 선생님이 기존에도 설명을 해드렸듯이 비금속 원소 간의 결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공유 결합은 비금속들끼리 결합을 할 때 그 사이에서 각각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자과 전자를 내놓고 서로 간에 공유 결합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전자쌍을 형성하는 결합이잖아요. 그러면서 비금속 원소끼리 공유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뭐다? 바로 분자다라는 겁니다. 분자. 오케이? 그러니까 분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은 저 분자를 구성하는 원소들은 모두 다 비금속 원소일 것이고, 따라서 그 비금속 원소들끼리는 무슨 결합이 있겠구나? 공유 결합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공유 결합은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분자를 형성할 때 만드는 결합이다 해서 분자 내 결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분자 내 결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자, 그랬을 때 이제 기존에 우리가 각각의 옥텟 규칙에 해당하는 그런 걸 따지기 위해서 원자과 전자의 수를 확인했었어야 되는데, 그 원자과 전자 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루이스 전자점식이 있었었죠. 근데 루이스 전자점식은 그 원소가 가지고 있는 원자과 전자의 수만 표현하는 겁니다. 이때 점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수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원소가 전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도 하나죠. 그럼 그냥 이렇게 점을 하나를 찍어서 표현한다는 거. 그지?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헬륨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2개니까 헬륨 이렇게 점을 2개를 찍어주면 될 겁니다. 맞죠? 그런데 사실 이런 경우보다는 예를 들어서 원자번호 6번 탄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6개지만 이때 원자과 전자의 개수는 4개밖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4개를 요렇게 점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질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5개예요. 그런데 표현할 때는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표현을 해주죠. 항상 전자를 2개씩 짝지어서 이렇게 표현해주고요. 탄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6개니까 하나, 둘, 셋, 넷, 5, 6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줄 겁니다. 그랬을 때 특별히 저 점을 찍는 순서나 아니면은 저 전자쌍의 위치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냥 저 루이스 전자점식이 원자과 전자의 수를 표현하고 있는 거구나.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결과적으로 하나의 원소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가 몇 개가 부족한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따지고, 그래서 다른 원소와 몇 번의 결합을 하는지 그런 것들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유 결합하면서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수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서 전자 껍질도 하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전자 껍질에 채워질 수 있는 전자의 수를 보면은 첫 번째 전자 껍질은 2개만 찍으면은 안정했었죠. 그러니까 수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하나만 더 가져오면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수소 원소 주변에 또 다른 수소 원소가 있다. 그러면은 야, 잘됐다. 내가 하나 부족하니까 나 하나만 빌려줘. 대신 내 것도 빌려줄게. 이러면서 각각 가지고 있는 전자를 함께 쓰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함께 쓰는 전자쌍이다 해서 무슨 전자쌍? 공유 전자쌍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럼으로써 각각의 수소는 전자를 2개를 가지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전자쌍을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공유 전자쌍을 선으로 표현하는 것을 구조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수소와 수소 사이에서는 각각 전자쌍을 하나만 형성한다. 따라서 선을 이렇게 하나로 표현을 해서 우리가 구조식을 완성을 해줍니다. 자,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탄소가 수소랑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메테인 같은 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CH4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볼 건데, 이때 탄소가
원자가 전자가 4개. 그죠? 원자가 전자가 4개예요. 그런 상태에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4개의 전자들을 빌려와야 될 겁니다. 근데 만일 그것이 수소와 결합을 한다면은 수소는 각각 전자를 하나씩 내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4개의 수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결합을 하고 나면은 이 탄소 주변으로는 공유 전자쌍이 몇 개가 생겨요? 4개가 생기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겠죠. 맞죠? 그랬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한 번씩 결합하고 있으니까 탄소는 수소와 이렇게 4번의 결합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산소 분자 같은 경우에는요. 산소 원자가 결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 6개란 말이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정치는 위치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일단 이렇게 표현해 보면은 주변의 다른 원소가 산소가 또다시 이렇게 전자를 6개를 가지고 있는 상태겠죠. 그러면은 2개가 부족하니까 내가 2개 내놓을 테니까 너도 2개 내놔. 이래서 각각 전자쌍을 몇 개를 만들어줘요? 2개를 만들어줄 겁니다.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 산소는 각각 두 원소 사이에 2번의 결합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분자를 형성하게 될 것이거든요. 질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질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질소 원자가 전자가 5개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를 가지고 있다고 쳤을 때 이때 또 다른 질소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5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3개 부족해. 너도 3개 내놔. 나도 3개 빌려줄게. 그래서 각각 이렇게 3번의 결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같은 질소 원자 사이에서 3개의 공유전자쌍을 만들면서 3번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원소들 간에 2개의 원자가 한 번 결합하느냐 또는 2번 결합하느냐 또는 3번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각각 단일 결합 또는 이중 결합 그리고 3중 결합 이런 식으로 각각 표현을 해주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공유결합의 종류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간쯤에 보시면 공유결합의 형성 과정이 이제 각각 그래프로 좀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각각의 원소들, 비금속 원소들은 옥텟 규칙을 만족을 하면은 그만큼 안정해질 겁니다. 그러면 그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누군가로부터 전자를 빌려오는 거죠. 그래서 공유전자쌍을 형성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나면 그때 안정해질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럼 안정해진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만큼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이야기거든요. 오케이? 따라서 예를 들어 수소 원소가 원자 상태로 무한대 거리에 떨어져 있을 때 에너지의 크기를 0이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만약 얘네들이 서로 가까워지면서 어느 지점에서 얘네들이 공유전자쌍을 형성해서 수소 분자가 되었다. 그러면은 이때 가까워지는 동안에 더 안정해지기 때문에 에너지가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때 수소 원자가 너무 가까이 붙어버리게 되면은 이때 각각의 수소 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자 구름이 겹쳐버리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죠. 그러면은 그 전자 구름에 있는 전자 사이의 반발력 때문에 불안정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불안정해진다는 것은 에너지가 다시 커진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때 X축이 핵간거리예요. 핵간거리. 그러니까 각각의 수소 원자들의 그 핵 사이의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거리가 무한대에 있을 때부터 가까워질 때까지 각각의 에너지, 전체 에너지 크기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그래프로 표현해 놓은 것이 있는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수소 원자가 무한대 거리에 떨어져 있을 때 에너지 크기를 0이라고 가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0이면 위가 플러스 아래가 마이너스일 때 위쪽으로 에너지가 커질수록 불안정해지는 거고 반대로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안정해지는 거죠. 그랬을 때 무한대 거리에서 점점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에너지가 줄어들다가 어느 시점부터 다시 에너지가 이렇게 커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타났을 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더 좋아지다가 특정 거리 이하로 줄어들어 버리게 되면은 도리어 에너지가 커져서 불안정해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때 각각의 2개의 수소 원자는 둘 사이의 핵간 거리를 요만큼 바로 R0만큼의 거리를 두고 바로 요 지점에서 바로 수소 분자를 형성한다. 따라서 처음에 수소 원자끼리 무한대 거리에 떨어져 있을 때 그러니까 2개의 수소 원자가 따로따로 존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에너지보다 바로
요만큼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바로 수소 분자가 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그 크기가 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R0 원자 간의 거리가 얼마가 나와서 74 피코미터 정도입니다. 74 피코미터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그 에너지의 크기가 마이너스 436까지 갔죠. 맞지? 그럼 뭐야? 이때 수소 원자가 두 개가 따로따로 있을 때 에너지가 실제 에너지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 두 개의 수소 원자가 수소 분자로 바뀔 때,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화학식으로 적는다면은 두 개의 수소 원자, 얘네 따로따로 돌고 있는 거죠. 맞지? 그 상태에서 얘네들이 수소 분자로 바뀌게 된다면은 이때 에너지가 요만큼 줄어드니까 이 에너지를 여기다가 더해주면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같아지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436kJ/몰을 이렇게 더해주면은 결과적으로 전체 화학 방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온 결합에서도 동일한 그래프를 보거든요. 그랬을 때 그 동일한 그래프에서 요 에너지 크기를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결합 에너지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 표현은 결합이 형성될 때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 뜻은 이렇게 만들어진 수소 분자를 다시 원자 상태로 쪼갤 때, 그러니까 요 사이의 결합을 끊을 때 얼마만큼 에너지가 필요한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여러분들이 화학을 하고 있고 나중에 3학년 올라가서 화투까지 한다게 된다면 그때는 당연히 결합 에너지의 개념 자체는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여기서 다시 한 번만 정리해드리면 결합 에너지는 결합을 끊을 때 흡수하는 에너지예요. 흡수하는 에너지. 그러니까 결합 에너지가 크다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끊을 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 맞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끊기가 어렵다는 뜻이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러분들 기존에 이온 결합을 했었는데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나트륨이라고 하는 원자랑 염소의 원자가 결합을 할 겁니다. 물론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두 개의 나트륨 원자랑 염소 분자가 만들어서 두 개의 염화나트륨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설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그래 그냥 이 상태로 한번 가보도록 하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랬을 때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한번 그려줬었던 그래프인데요. 예를 들어 나트륨과 염소가 각각 원자나 분자 상태로 있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나트륨과 염소 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요만큼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이때 얘네들이 이온 결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나트륨은 양이온으로 염소는 음이온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나트륨이 전자를 떼어내고 양이온이 될 때 그만큼 에너지를 흡수할 겁니다. 그게 바로 나트륨의 이온화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이렇게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요게 이제 두 개의 나트륨 이온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염소는 아직까지 분자 상태로 있고 거기에 나트륨이 떼어낸 두 개의 전자가 이렇게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에너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이유는 나트륨의 이온화 에너지만큼 흡수를 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때 다시 염소 분자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으로 바뀌는 과정에서는 전자 친화도만큼 에너지를 방출해버리죠. 그래서 에너지가 이만큼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면은 이때는 두 개의 나트륨 양이온과 두 개의 염화이온이 생기는 과정이거든요. 이때 에너지가 줄어드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염소가 전자 친화도만큼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근데 이 상태가 불안정하니까 얘네들은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이온 결합을 형성하게 되고 그 이온 결합을 형성해서 결과적으로 에너지가 여기까지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이때 요런 그래프를 좀 그려봤을 때 여기가 역시 마찬가지로 핵간거리입니다. 이때 요 이온들이 각각 존재할 때 요 에너지를 0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때 나트륨 이온, 염화나트륨 형성됐을 때를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본다면요, 이때 그래프가 요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됐을 때 어느 특정 핵간거리 R0에서 얘네들이 염화나트륨 NaCl을 형성을 하고 여기 나트륨 이온과 염화이온이었겠죠? 맞죠?
근데 이렇게 각각 나트륨이온과 염화이온이 염화나트륨이 형성된 다음에 처음보다 에너지가 얼마만큼 줄어들어야 된다? 마이너스 2만큼 줄어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요 사이의 에너지를 뭐라 부른다? 결합 에너지라고 부른다라고 설명해 드렸잖아요. 여기서도 결합 에너지고 여기서도 결합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나왔을 때 되게 어려워하는 거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녹는 점과 끓는 점의 관계거든요. 오케이? 녹는 점과 끓는 점의 관계. 보통 녹는 점 MP라고 적고요. 그 다음에 끓는 점 BP라고 적습니다. MP, BP예요. 멜팅 포인트, 보일링 포인트, 녹는 점, 끓는 점입니다. 근데 어떤 물질이 상태 변화를 할 때 구체에서 액체로 바뀌는 온도랑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온도 두 가지를 봤을 때 이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은 입자 간의 인력과 관련이 있어요. 입자 간 인력. 그런데 앞서 우리가 봤었던 이온결합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온결합 물질은 얘네들의 입자 간의 인력이 결과적으로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 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인데 그 정전기적 인력을 계산하는 방법이 바로 쿨롱의 법칙이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쿨롱의 법칙이 어떻게 됐었어? F는 K R의 제곱분의 Q1 Q2로 계산을 하죠. 저렇게 계산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정전기적 인력을 결정하는 요소는 R0, 그러니까 핵간거리예요. 얼마만큼 떨어져 있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Q1, Q2의 전하량은 각각 이온들의 전하량이죠. 전하량. 맞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온결합 물질의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얼마만큼 강하게 전기적 인력이 형성되어 있느냐를 보고 있는 거고, 따라서 요 크기가 바로 결합 에너지의 크기가 바로 저 정전기적 인력의 크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합 에너지가 클수록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높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요건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 요건 좀 이야기가 달라요. 어떤 이야기가 다르냐면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것도 결합 에너지고 요것도 결합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봐봐, 얘도 결합을 끊을 때 필요한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염화나트륨이라고 하는 이 이온 결합 물질을 끊어서 나트륨이온과 염화이온으로 바꿀 때 필요한 에너지. 그러니까 열이 필요한 거야. 알겠어? 그렇게 해서 열이 필요하니까 얘네들의 이 결합 에너지가 각각 이온 결합 물질의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도 결합 에너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결합을 딱 끊어버리면은 분자가 원자 상태로 바뀌어버리죠. 맞습니까? 그러면 분자가 원자로 바뀌는 게 상태 변화예요? 아니거든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결합 에너지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이온 결합 물질 같은 경우에는 그 결합 에너지가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을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공유 결합 물질은 결합 에너지가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이거는 각각 분자를 형성할 때 그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했느냐 따라서 에너지를 방출한 것만큼 다시 흡수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맞지? 그러니까 그 각각의 원자, 그 각각의 입자들 사이에서의 결합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공유결합 물질은 분자잖아요, 분자. 그러면은 이때 공유결합 물질의 녹는 점이나 끓는 점 같은 경우에는요, 말 그대로 분자 간의 인력이에요. 분자 간 인력. 그러니까 요거를 끊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소 분자와 수소 분자 사이에 얼마만큼 강한 인력이 형성되어 있냐, 그게 중요한 거야. 알았어? 도리어 요 결합 에너지는요, 저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은 아무런 관련이 없고, 도리어 아까 선생님이 예로 들어준 것 중에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수소는 단일 결합을 하죠. 그런데 산소 같은 경우에는 이중 결합을 하죠. 질소 같은 경우에는 삼중 결합을 하죠. 생각해봐. 두 원자 사이에서 한 번 결합하는 게 결합력이 강하겠니? 두 번 하는 게 강하겠니? 세 번 하는 게 강하겠니? 결합력은 당연히 단일보다는 이중보다는 삼중의 결합력이 더 강한 겁니다. 알았어? 그러니까 얘네들을 끊는데 에너지는 얘가 제일 많이 필요해요. 오케이? 그리고 산소, 수소 순으로 가겠죠. 그런데 얘네 둘만 보잖아요.
그럼 도리어 끓는 점, 그러니까 액체가 기체로 상태 변화할 때의 온도는 산소가 더 끓는 점이 높습니다. 그 이유가 질소는 원자번호 7번이고 산소는 원자번호 8번이죠. 보통 원자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이원자 분자의 무극성 기체 같은 경우에는요, 분자량이 클수록, 그러니까 무거울수록 그만큼 녹는점이나 끓는 점이 높아지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소보다 도리어 산소의 녹는점이나 끓는 점이 더 높아요. 알았어? 어찌됐건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너무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화투를 배우게 되면은 화학투의 가장 첫 번째에서 분자 간에 작용하는 세 가지의 힘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그걸 배웠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이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 게 결합을 끊을 때 흡수하는 에너지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온 결합 물질에서는 결합 에너지가 클수록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고 반대로 끊을 때 에너지가 많이 흡수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공유결합 물질에서의 결합 에너지는 결합이 단일보다는 이중보다는 삼중일 때가 더 결합 에너지가 크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한 번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들어서는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여러 번 문제나 아니면 이런 내용들 보면서 반복을 할 테니까 그때그때마다 계속해서 좀 보강을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래프 바로 아래쪽에는요, 공유결합 반지름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공유결합 길이는 두 원자가 각각 공유결합을 형성해서 분자가 형성됐을 때 둘 사이의 핵간 거리를 결과적으로 공유결합 길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공유결합 반지름은 말 그대로 반지름이죠. 반을 나눈 거. 맞지? 그런데 이때 공유결합 반지름을 통해서 우리는 각각 원소들의 원자 반지름을 규정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 때나 이 결합 길이의 절반만큼이 공유결합 반지름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같은 원자 사이에 이 공유결합을 형성했을 경우에 핵간거리의 절반만큼을 공유결합 길이, 공유결합 반지름이라고 표현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소가 이렇게 분자를 형성했을 때는 핵간거리가 요만큼이고, 그지? 핵간거리의 절반에 해당하는 요 길이가 수소의 원자 반지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두 개의 서로 다른 원자가 결합되어 있다. 예를 들어 여기가 수소고 여기가 염소다. 이렇게 되면은 이때 핵간거리 요만큼, 그죠? 그렇다면 반지름은 요만큼이 돼버리는 거니까 수소보다는 크고 염소보다는 작아요. 그지? 이때는 공유결합 반지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같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이원자 분자의 핵간거리의 절반을 공유결합 반지름이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공유결합 에너지 설명되어 있네요. 그죠? 결합을 끊을 때 필요한 에너지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따라서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 흡수해야 된다는 거. 그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 보시면 다중결합 나와 있는데요. 다중결합은 뒤에 그림으로도 다시 한번 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수소가 단일결합하고요. 또는 플로린과 플로린 사이에서도 예를 들어 단일결합을 하죠. 그지? 그런데 그 뒤에 또 다른 모형을 보시면은 산소 같은 경우에는 이중결합, 그리고 질소 같은 경우에는 삼중결합을 하는 형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식의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을 우리가 다중결합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런데 공유결합에는요, 지금 보는 것처럼 단일이나 이중, 삼중결합 말고도 또 하나 특이한 결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결합이 바로 배위결합이거든요. 자, 지금 봤던 거는 단일결합 그리고 다중결합 중에 이중결합과 삼중결합, 대표적인 예 잘 보시면 됩니다. 얘는 수소랑 수소 사이, 얘는 산소랑 산소 사이, 얘는 질소랑 질소 사이, 뭐 이런 것들이죠. 그지? 또 다른 예는 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분자 내에 이중결합이 있는 구조 중에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 같은 것도 산소와 산소 사이에 이중결합이 이렇게 두 개씩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삼중결합에도 대표적으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사이하나수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가운데 탄소가 기준이 되어 있고 한쪽에 수소가 단일결합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데 나머지 한쪽에는 이렇게 질소가 삼중결합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구조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오케이? 자주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들이에요. 자, 근데 이제 하나만 더 추가합니다. 하나만 더 추가하는 게 배위결합이에요. 그런데 이 배위결합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 배위결합이 중요한 것이냐? 문제를 낼 요소가 너무 많거든요.
개념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그런데 이 배위결합으로 가지고 선생님이 문제를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딱 하나의 모형으로 가지고 최소한 3개 내지 4개의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다양하게 쓰일 수가 있는 결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위결합이라고 하는 개념도 잘 알아두시고 나중에도 계속 나올 거니까 나중에 나올 때도 배위결합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배위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도 공유결합이에요. 공유결합이라면은 당연히 두 원소 사이에, 두 원자 사이에서 전자쌍을 공유를 해야 되겠죠? 맞지?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보던 이런 결합들은 두 원자가 자기가 부족한 것만큼 빌려오기 위해서 내가 전자를 내놓거든? 맞지? 그래서 내가 하나 내놓을 테니까 너 하나 내놔. 내가 2개 내놓을게 너 2개 내놔. 내가 3개 내놓으면 너 3개 내놔.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근데 배위결합은요, 한 원자가 비공유 전자쌍을 일반적으로 공유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유. 자, 여기서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여기서 보세요. 예를 들어서 산소 같은 경우에 원래 원자가 전자가 몇 개야? 6개지. 그런데 6개의 전자들이 배치가 되다 보면은 이때 둘,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차피 얘는 나중에 이렇게 결합할 거고 얘도 나중에 이렇게 결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각각 무슨 전자쌍? 공유 전자쌍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산소는 자기 혼자 전자를 2개씩 가지고 있는 녀석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바로 남에게 빌려주지 않고 자기 혼자 가지고 있는 전자쌍이라 해서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오케이? 그런데 저 비공유 전자쌍은 제 거야. 산소 거라고. 알겠니? 예를 들어 옆에 있는 질소도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하나 가지고 있죠. 탄소는 없어요. 탄소는 비공유 전자쌍이 없습니다. 선생님 2개씩 묶으면 비공유 전자쌍 2개 아니에요? 아니에요. 얘네들이 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나서 남하고 공유하지 않는 전자 2개씩을 우리가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쟤는 저거 비공유 전자쌍은 제 거거든? 그런데 마음이 되게 좋아요. 다른 애가 빌려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대표적인 예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보시면은요, 암모니아가 있습니다. 자,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질소가 수소 3개와 결합을 하고 있는 형태죠. 그 이유는 질소가 원자가 전자가 5개니까 이렇게 전자가 5개가 있으면은 각각 수소 3개와 단일 결합을 형성하게 될 거거든요. 요렇게 맞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중심 원자라고 부르는 것은 가운데서 이제 기준이 되는 원소거든요. 요 중심 원자가 질소가 되면서 질소는 수소와 공유 전자쌍을 몇 개 만들어? 3개를 만들지? 3개 만들죠? 맞습니까? 그런데 자기 혼자 뭘 가지고 있어요? 비공유 전자쌍을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는 상태거든? 근데 만일 주변에 수소 이온이 하나 덜렁덜렁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수소는 전자가 하나가 있죠. 옥텟 규칙 만족하려면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되죠. 맞습니까? 그런데 한 개를 얻는 것보다 그냥 자기가 하나를 버리는 게 나으니까 그냥 아예 통째로 다 버려버리고 이렇게 이온 상태로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분명한 2개가 있어야 돼. 너 어쨌든 이러고 있어. 그랬더니 이 질소가 가만히 보니까 좀 불쌍한 거야. 그래서 야, 이 새끼 내가 도와줄게. 빌려줄 거야. 알았어? 내가 빌려줄 테니까 같이 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빌려주고 나면은요, 얘네들은 질소가 있는데 질소가 원래 가지고 있던 수소들이 있죠. 원래 가지고 있던 수소들. 맞습니까? 걔네들과는 원래 공유결합을 하고 있었을 거고 이제 또 하나의 수소와 결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수소와 결합을 하면서 요 사이에 결합이 만들어지게 될 거거든. 요 결합을 우리가 배위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배위결합이에요. 배위결합. 그런데 이렇게 배위결합이 딱 형성되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배위결합은 그냥 단일결합과 동일한 구조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배위결합이고 어디가 원래 있었던 공유결합인지는 구별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단 원래 암모니아 중성이죠. 원래 암모니아 중성이죠. 그런데 수소가 양이온 상태로 하나 달라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플러스를 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요게 바로 NH4 플러스 바로 암모늄 이온이 형성되는 과정이에요.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 있어요. 예를 볼까요? 야,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산소가 있어. 산소가 수소와 각각 공유결합을 해서 물 분자 만들어내죠. 그러면은 여기에 공유전자쌍이 있겠구나. 이해되죠? 그러면 산소는 자기 혼자 비공유전자쌍을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오케이? 근데 이때 주변에 또다시 수소 이온이 덜렁덜렁 돌아다녀. 얘는 되게 불쌍해.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빌려줄게. 같이 쓰자. 이렇게 하면은 얘네들은 산소가 수소 3개와 결합하게 되죠. 그러면서 원래 중성이었는데 양이온 하나가 붙었으니까 전체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가 되는 거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H3O 플러스. 나중에 여러분들 산과 염기 중화 반응할 때 자세하게 다뤄질 겁니다. 이런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하는 이런 이온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지금 현재 이 배위결합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여러분들 지금 당장은 문제에서는 배위결합이 무엇인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정도만 일단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하나의 분자 내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배위결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알았어? 배위결합을 하려면요 중심 원자가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붙어있는 다른 원소들이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로 가지고는 배위결합을 못해요. 중심 원자가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BF3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BF3. 자, 앞에 좀 봐봐. 나중에 적고요. BF3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 BF3는 가운데 붕소가 이렇게 있거든. 근데 너네 붕소는 원자가 전자가 몇 개? 원자 번호가 몇 번이지? 5번이지. 그럼 원자가 전자 몇 개야? 3개밖에 안 되죠. 그러면 원자가 전자가 이렇게 3개인데 그럼 얘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은 몇 개를 얻어야 돼? 5개를 얻어야 되지. 그런데 공유결합의 원칙은 그렇잖아요. 내가 부족한 개수만큼 내놔야 되잖아. 근데 제가 5개가 부족한데 자기가 몇 개 가지고 있어? 3개 가지고 있지? 그러면 내놓을 수 있는 것도 3개밖에 안 돼. 그 말인즉슨 아무리 공유결합을 많이 해도 단일결합 3번밖에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 플로린과 결합을 하면은 각각 플로린은 원자과 전자가 7개니까 전자 하나씩만 빌려오면 되잖아. 그래서 한 개 쓰고 한 개 쓰고 한 개 쓰고 이래 버릴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공유전자쌍이 이렇게 하나, 둘, 3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플로린의 입장에서는 원래부터 전자를 7개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으니까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을 3개를 가지고 그 다음에 공유전자쌍 하나를 가짐으로써 옥텟 규칙을 만족해버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얘야, 얘. 붕소. 붕소는 전자가 원자과 전자가 원래 3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3번의 결합을 해도 원자과 전자가 6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옥텟 규칙을 아직까지 만족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없는데. 맞지? 저 상태로 그냥 존재를 해버려. 알겠습니까? 근데 주변에 암모니아가 있어. 암모니아는 얘 혼자 뭘 가지고 있니? 비공유 전자쌍을 이렇게 가지고 있지. 맞지? 그러니까 야, 내가 빌려줄게. 같이 쓰자. 이렇게 빌려줄 수가 있는 거야. 알았어? 이때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수소 이온이 덜렁덜렁 돌아다닌다? 그렇다고 해서 얘가 이걸 빌려줄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까? 왜? 누가 빌려줘야 된다고? 중심 원자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는 중심 원자가 얘고 얘는 중심 원자가 얘야. 알았어? 가운데 있는 녀석. 그랬을 때 중심 원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공유 전자쌍을 빌려주는 거지 무조건 분자 내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다고 해서 막 빌려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빌려주고 나면은 구조가 어떻게 될까요? 붕소가 플로린 3개와 결합하겠죠. 그죠? 질소는 원래부터 3번 이렇게 수소와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 중간에 무슨 결합이 만들어져? 배위결합이 만들어질 거야. 알았어? 근데 이걸 특별히 우리가 배위결합 해가지고 구별할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알겠습니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왜? 어찌됐건 결합이 형성되고 나면은 그냥 단일 결합과 똑같은 결합으로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정리됐죠? 자, 이게 지금 현재 공유결합에서 볼 수 있는 최대 단일 2중, 3중과 함께 배위결합해서 총 4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들이 나와 있는데요. 성질은 여러분들이 쭉 좀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잠깐 칠판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결정에 관련된 이야기들 이 부분을 또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이어서 선생님이 앞서 페이지 53쪽에 있는 각각의 결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정리해 드린다 그랬죠? 자, 그 부분을 선생님이 칠판을 통해서 한꺼번에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결정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어떤 고체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결합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자, 앞에 보세요. 자, 우리가 기존에 제일 먼저 배웠던 화학결합이 이온결합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랬을 때 이온결합 중에서 그런 이온결합으로 만들어진 물질들을 우리가 이온결정이라고 표현을 해요.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겠니? 당연히 염화나트륨, NaCl 같은 것들이 있겠지? 맞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배웠던 결합 중에 공유결합이 있었죠? 공유결합을 형성해서 만들어진 결정들을 공유결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의 결정이 더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교재에서 다루지 않는 결합 중에 금속결합이 있어요. 근데 그 금속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도 선생님이 잠깐 좀 설명을 했다시피 금속 양이온들과 자유전자 사이의 인력이거든요. 그 인력을 통해서 형성된 결합을 그런 결정들을 금속결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주변에서 보는 금속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금속 결정들이 있는데 크게 보면 이게 세 가지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공유결정은 두 가지로 다시 나눠집니다.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한 가지는 원자결정이고요. 또 하나는 분자결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결정을 나눠보면 결과적으로 4개가 되는 거죠, 4개.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4개의 결정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럼 이 4개의 결정들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구별하겠느냐 이거죠. 오케이? 그런데 지금 보는 이런 4가지의 결정들을 구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요. 바로 전기 전도성을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이때 전류가 잘 통하는지 통하지 않는지를 보면 되거든요. 자, 이랬을 때 전기 전도성은요. 각각 고체 상태랑 그 다음에 액체 상태. 그러니까 이 액체라고 하는 것은 또다시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물에 녹일 수 있어서 물에 녹여놓은 상태라면 뭐 예를 들어 수용액이라고 표현을 할 것이고요. 아니면은 그냥 열을 가해서 물질 자체를 그냥 녹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를 용융 상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용액이든 용융이든, 오케이? 이런 상태를 그냥 통틀어서 그냥 액체 상태라고 보면 돼요. 이랬을 때 각각 전류를 흘려줬을 때 전류가 통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만 좀 잘 구별해 보면 됩니다. 자, 이때 가장 아래쪽에 나와 있는 금속결정 같은 경우에는요. 고체든 액체든 모두 전기가 통합니다. 우리 금속 전기 잘 통하잖아요. 근데 금속이 녹아 있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류가 잘 통한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런데 우리 제일 먼저 봤었던 이온결정 같은 경우에는 고체 상태에서 전류 통하나요? 안 통해요. 왜냐면은 이온들은 존재하거든요. 고체 상태에서도 이온은 존재하지만 이온들이 너무나 강한 결합에 의해서 얘네들이 따닥따닥 붙어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체 상태에서는 전류가 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에 녹는다거나 또는 직접 녹은 용융 상태에서는 전기가 통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통한다 그러면은 금속 결정이 있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체 상태에서는 전류가 안 통하는데 액체 상태에서 전류가 통한다 그러면은 이온 결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말인즉슨 공유 결정은 원자 결정과 분자 결정이 있는데 둘 다 고체 상태에서 전류 안 통하고요. 액체 상태에서도 전류가 안 통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자 결정의 대표적인 예 중에 흑연이 있거든요. 흑연? 근데 흑연 같은 경우에는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나타나지요. 근데 걔는 예외적인 거고 실제로 공유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정들은 비금속 원소이기 때문에 고체든 액체든 전기가 안 통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기 전도성으로 얘네들을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유결정은 원자 결정과 분자 결정이 있는데 쟤네 둘은 어떻게 비교하겠냐 이거야. 우리 원자 결정과 분자 결정을 따로따로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원자 결정 같은 경우에는요.
말 그대로 결정, 고체를 만들 때 그 입자가 모두 원자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결정을 원자결정이라고 합니다. 아까 선생님이 예로 들었던 흑연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탄소 동소체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탄소 동소체 같은 것들을 보면 되는데 그 탄소 동소체가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나 또는 뭐 흑연, 뭐 플러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물론 각각의 물질들마다 약간씩 결합되어 있는 형태와 모양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얘네들은 그 결정을 만들 때 그 원자들이 어떤 일정한 모양대로 쭉 늘어선 다음에 얘네들이 이렇게 결합이 된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면서 거대한 결정들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랬을 때 각각의 그 결정들을 이루고 있는 입자 자체가 원자면서 그 원자와 원자 사이에 있는 모든 결합들은 다 무슨 결합이다? 공유결합이라는 뜻이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런데 분자결정은요. 분자결정은 말 그대로 그 결정을 이루는 입자들이 분자의 형태입니다. 분자의 형태.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드라이 아이스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드라이 아이스는 승화성 물질이죠. 이때 드라이 아이스는 이산화탄소 분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드라이 아이스가 결정을 형성을 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뭐 일정하게 이렇게 배열되면서 결합을 하겠죠. 되나요? 그런데 이때 분자 결정은 요 결정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입자가 분자입니다. 분자. 그러니까 드라이 아이스라면 당연히 얘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이산화탄소가 돼야 되는 거겠지?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각각의 분자들 사이에서 결합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 결합은 공결합이 아니에요. 이 결합은 그냥 분자 간의 결합입니다. 이때 분자 간의 결합은 공유결합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화투를 배우다 보면은 그때 이제 분자 간의 결합이 뭐가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거고, 중요한 것은 이 분자 간의 결합은 공유결합보다는 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왜 분자 결정을 공유결정이라고 부르느냐? 간단한 거예요. 분자를 형성할 때 이 분자 내에는 뭐가 있어? 공유결합이 있어. 그런데 그런 분자들이 형성되고 나서 분자끼리 분자 간의 어떤 힘에 의해서 결합을 하면서 결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사이의 결합은 공유결합이 아니라 분자 간의 결합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원자 결정 같은 경우에 얘네들을 녹일 거야. 녹이려면은 결과적으로 어디를 끊어줘야 돼요? 이런 공유결합을 다 끊어줘야 되죠. 맞나요? 그런데 분자 결정 같은 경우에는 결합을 끊을 때는 여기를 끊어주는 거거든. 이때 분자가 예를 들어서 탄소가 있고 산소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거를 끊어서 상태를 변화시킨다는 게 아닙니다. 알겠니? 이때 요 부분을 끊어주는 건데 아무리 분자 간의 결합이 크다고 하더라도 공유결합보다는 약하거든요. 알겠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끊기 어렵고 얘는 끊기 상대적으로 쉽다는 이야기지. 맞지? 끊기 쉽다. 열을 조금만 가해줘도 되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원자 결정과 분자 결정을 구별할 때는 바로 녹는점으로 결정을 하면 됩니다. 녹는점. 원자 결정은 그 결정을 구성하는 입자들이 모두 원자면서 원자 사이에 모두 다 공유결합만 존재하기 때문에 녹는점이 어떻다? 녹는점이 높아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분자 결정은 분자 간의 결합을 끊어주는 거기 때문에 힘이 적게 들어가요. 따라서 녹는점이 낮다. 도리어 얼마나 낮냐면요. 얘네들은 너무 끊기 쉬워서 끊어버리면은 고체가 액체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고체가 기체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승화성 물질들이에요. 봐봐. 드라이아이스 승화성 물질이잖아. 결합이 너무 잘 끊어져 버리니까 액체도 아닌 바로 기체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우리가 결정들을 구별을 해주시면 돼요. 자, 문제에서는요. 이 표, 선생님이 지금 이 칠판에다가 그려놓은 이 표에서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이고 각각 고체와 액체 상태에서의 전기 전도성을 보여주면서 어떤 결정인지를 구별하라고 할 거거든요. 그랬을 때 흑연을 제외한 상태에서 고체에서 전기가 통하면 무조건 금속 결정입니다. 그리고 고체에서는 안 통하는데 액체에서 통한다? 그러면은 이온 결정이에요. 그리고 고체나 액체에서 둘 다 전기가 안 통하면은 공유 결정이다. 대신에 공유 결정의 원자 결정과 분자 결정을 구별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녹는점으로 가지고 구별하면 된다. 알겠니? 녹는점이 높으면 원자 결정, 녹는점이 낮으면 금속 결정, 분자 결정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굉장히 간단한 내용들입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화학 확인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직접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제밖에 안 되니까 금방 풀 수가 있을 것이고, 뒤쪽으로 넘어가시면은 페이지 56쪽에 금속 결합도 나와 있네요. 그치? 자, 금속 결합 잠깐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금속 결합은요,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에서의 인력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금속 결합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금속 같은 경우에 나트륨을 한번 볼까요? 나트륨을 보자.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나트륨이 금속이 되려면은 이 나트륨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트륨들이 이렇게 배열이 될 거거든요. 이렇게 배열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트륨 원자들은 전자를 하나씩 떼어내면은 안정한 상태가 되죠. 그래서 얘네들이 전자를 다 하나씩 떼어내버리면은 다 일가 양이온이 될 거거든요. 근데 만일 이런 양이온들끼리 막 모여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얘네들 사이에서는 무슨 힘이 작용할까요? 반발력이 작용하겠죠. 얘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반발력이 작용을 해버리면은 당연히 밀어내는 힘이 작용을 해버리니까 불안정해질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럼 얘네들이 저런 결합을 형성하면서 어떤 고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금속은 존재하거든? 왜 그럴까? 바로 이때 나트륨이 떼오는 요 전자들이 요 자기가 떨어진 그 나트륨 양이온 근처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화학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겁니다. 자유자재로 움직여요. 그러면서 이때 양이온과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자 사이에서의 정전기적 인력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강한 결합에 의해서 얘네들이 고체 결정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을 금속 결합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보면은요, 결과적으로 양이온과 전자 사이에서의 인력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결합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예로 들었던 원자번호 11번 나트륨, 원자번호 12번 마그네슘, 원자번호 13번 알루미늄을 좀 볼까요? 얘네들이 똑같은 개수만큼 존재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 나트륨이 이온이 되면은 얘네들 모두 일가양이온이 되죠. 그러면은 각각의 입자들 나트륨마다 전자를 하나씩 떼어내는 거잖아. 맞지? 마그네슘은 2개씩 떼어낼 거거든요. 알루미늄은 3개씩 떼어내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입자들이 동일하게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나트륨은 만약 6개가 있으면 전자들 6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결합을 형성해 주는 거지. 근데 마그네슘이 6개가 있으면 전자가 몇 개가 돼버려? 12개가 되죠. 그럼 훨씬 더 강한 결합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알루미늄이 있으면 몇 개가 돼버려? 18개의 전자들이 돌아다닐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강한 결합을 형성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 결합이 강하면 강할수록 끊기가 어려울 거 아니야. 맞지? 그 말은 뭐예요? 각각의 금속의 결합력이 강할수록 끊기 어려운 거니까 녹는 점이 어떻다? 높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트륨보다 마그네슘, 마그네슘보다 알루미늄의 녹는 점이 높은 겁니다. 자, 우리 주기율표에서 방향으로 가지고 어떤 반응성 여부를 판단하는 게 있었었죠. 이랬을 때 금속의 반응성은 왼쪽 아래로 내려갈수록 금속의 반응성이 커진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금속의 반응성이 커진다는 뜻은 뭐냐 이거지. 금속의 반응성이 커진다. 그 말은 다른 물질과 잘 반응한다는 뜻이에요. 다른 물질과 잘 반응할 때 금속은 이온 상태로 바뀌거든요. 따라서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 전자를 잃기 쉬워요. 그래서 양이온이 잘 되는 거거든. 그리고 어떤 물질이 반응하려면은 상태도 잘 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상태가 잘 변한다는 것은 녹는 점도 어떻다? 녹는 점도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에 나트륨이 있고 여기에 마그네슘이 있고 여기에 알루미늄이 있으면은 반응성은 나트륨이 제일 크잖아요. 제일 잘 녹아요. 제일 잘 녹고 다른 물질과 잘 반응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봐주시면은 금속 결합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뭐 금속 결합에 대한 내용들 보시고 세 번째 보시면 금속의 물리적 특징 나와 있는데 읽어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걸 읽어보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해결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우리가 보는 화학결합 중에서 일단 가장 크게 이온결합 봤고, 그 다음에 고온결합 봤고요. 추가적으로 금속결합까지 다루면서 화학결합에 대한 내용은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넘어가셔서 페이지 58쪽에 분자의 모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부터는 여러분들 최소한 선생님이 외워라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꼭 암기하셔야 될 내용들이에요. 나중에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외우지 않으면 아예 문제를 못 푸는 그런 식의 문제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일 첫 번째로 나와 있는 내용은요, 전기 음성도와 결합의 극성입니다. 자, 결론부터 이야기할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분자가 만들어졌을 때 분자 중에서는 극성 분자라고 하는 게 있고, 그죠? 무극성 분자라고 하는 게 있죠. 원래 어떤 식이든지 화합물이든 아니면은 예를 들어 뭐 분자라든 전체적으로는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극성 분자라고 부르는 분자들은요, 전체적으로는 중성인데 일부분은 플러스, 일부분은 마이너스의 전하가 모여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극을 띠고 있는 그런 분자들을 극성 분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무극성 분자 같은 경우에는 분자 자체도 중성이고 전체적으로 중성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하가 없느냐? 아니에요.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하는 있는데 다만 플러스 마이너스가 고르게 퍼져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특별하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를 구별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하실 게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를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그 구별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것을 볼 거예요. 그러면서 그 쌍극자 모멘트에 따라서 우리가 기존에 분자를 만들 때 입자 사이에 어떤 결합이 일어난다? 어떤 결합이 일어난다? 공유결합이 일어난다 했었죠. 그 공유결합이 어떤 공유결합인지를 구별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끝까지 강조를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쭉 다뤄가는 과정에서 결론은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를 구별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간 정도 내용을 들으신 다음에 저게 극성 분자다, 저게 무극성 분자다 무조건 막 구별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내용 깔끔하게 다 정리하시고 마지막으로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제일 먼저 하실 거는 전기 음성도예요. 전기 음성도가 뭐였죠? 전기 음성도가 뭐였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상대적 힘을 전기 음성도라고 했었죠. 기억납니까? 분자를 형성하다 보면은요, 각각 부족한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원자과 전자를 채워주기 위해서 전자들을 내놓고 전자쌍을 만들잖아요. 맞죠? 근데 그 전자쌍을 정말 사이좋게 사용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각각의 원자들마다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상대적 힘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힘을 전기 음성도라고 했었죠. 그죠? 근데 이 전기 음성도는 주기율표상에서 18쪽을 제외하고 18쪽 제외하고요. 전기 음성도의 크기는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졌습니다. 그래서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큰 녀석이 뭐였죠? 바로 플로린이었죠. 맞죠? 그래서 실제로 전기 음성도의 기준은 플로린입니다. 플로린. 근데 이때 전기 음성도의 크기를 플로린이 가장 크고요. 그 플로린의 전기 음성도를 4.0으로 기준을 잡아놨죠. 알겠습니까? 근데 선생님이 기존에도 전기 음성도 하면서 최소한 몇 가지의 전기 음성도는 외워두는 게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을 겁니다. 자, 플로린 4.0. 그 다음이 산소, 그 다음에 질소 순이거든요. 1로 갈수록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이때 산소가 3.5고요. 질소가 3.0입니다. 그리고 3.0이 나오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염소거든요. 염소. 질소랑 염소는 3.0. 그리고 쭉 가다가 수소 같은 경우가 2.1 정도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적어놓은 요 원소들 5개들의 전기 음성도를 좀 외워주시기 바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플로린 4.0이고요. 산소 3.5, 질소, 염소 3.0이고 수소가 2.1입니다. 자, 일단 가장 큰 것부터 3가지. 오케이?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수소를 알아두는 이유가 뭐냐면요.
요 질소나 염소의 3.0과 수소 2.1 사이에 들어가는 녀석들이 나머지 비금속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비금속들. 그리고 수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작은 녀석들이 바로 금속 원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수소를 2.1 기준으로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자, 앞에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수소가 공유 전자쌍을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같이 쓰자. 근데 이때는 각각의 수소가 2.1만큼의 크기로 내가 가질 거야 하고 잡아당길 거거든? 그런데 이때 둘이 잡아당기는 힘이 동일하면은요, 전자성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까요? 아닐 거거든. 맞지? 자, 이런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산소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 다 무시하고 전자쌍만 그립시다. 전자쌍이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이때 산소는 각각 전자쌍을 얼마씩으로 잡아당겨요? 얼마씩으로? 3.5씩으로 잡아당기죠. 그런데 둘이 똑같이 3.5로 잡아당기면 전자쌍이 치우칠까? 치우치지 않거든. 맞죠? 자, 마찬가지로 질소 같은 경우에도 전자쌍을 3개를 만들 겁니다. 3개를 만드는데 각각 얼마씩으로 잡아당겨요? 3.0 정도로 잡아당기죠. 그러면 똑같은 크기로 잡아당기니까 치우침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런 경우 볼까요? 수소랑 플로린 사이에서 전자쌍을 하나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수소는 얼마로 잡아당겨? 2.1로 잡아당기지. 플로린은 4.0으로 잡아당기죠. 어우, 누가 더 커요? 플로린이 크죠. 그 말은 뭐야? 플로린이 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버린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플로린의 입장에서는 전자를 얻은 효과가 생겨요. 하지만 수소는 전자를 빼앗긴 효과가 생겨버리죠. 전자를 얻었으니까 플로린은 마이너스의 성질을 띌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수소는 전자를 빼앗겼으니까 플러스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런 경우 한번 볼까요? 자, 산소가 있습니다. 산소가 수소 2개와 단일결합을 형성을 했어요. 그래서 물 분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상태에서 수소는 얼마로 잡아당겨요? 2.1로 잡아당기죠. 산소는 얼마로 잡아당겨요? 산소는 3.5로 잡아당기지. 그럼 전자쌍이 어느 쪽으로 치우치겠니? 산소 쪽으로 치우치겠지. 맞지? 그러면 수소는 빼앗겼으니까 플러스, 산소는 얻었으니까 마이너스를 뗄 수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이산화탄소가 형성됩니다. 요렇게. 알았니? 그러면 이때 탄소랑 산소 사이에서 전기 음성도는 누가 크냐 이거지. 근데 산소가 얼마라고? 3.5. 그죠? 근데 탄소는 우리가 외우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탄소는 비금속이니까 수소보다는 클 거 아니야. 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산소보다는 작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전자쌍은 어느 쪽으로 치우쳐? 산소 쪽으로 치우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이런 경우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산소가 플로린과 결합을 하고 있다고 쳐볼까? 그러면 산소는 3.5로 잡아당깁니다. 하지만 플로린은 4.0으로 잡아당기죠. 전자가 어느 쪽으로 치우쳐요? 플로린 쪽으로 치우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전기 음성도가 큰 원소가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알았지? 그런데 이때 전기 음성도의 차이에 따라서 저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를 두 입자 사이에서 끌어당기는 힘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계산한 게 바로 우리 교재에 나오는 이중극자 모멘트, 그걸 대신에 쌍극자 모멘트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쌍극자 모멘트. 이중극자 모멘트,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이중극자 모멘트죠. 그리고 쌍극자 모멘트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전기 음성도의 차이를 벡터로 표현했다. 전기 음성도의 차이를 벡터로 표현했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얘네들 사이에 전기 음성도가 0.9 차이가 나잖아요. 그 힘을 표현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뭐 나머지 얘 같은 경우에 얼마 차이나? 뭐 1.4? 맞지? 그리고 얘는 모르겠고 얘는 뭐 0.5 이렇게 차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의 어떤 차이를 크기로 표현한 것을 쌍극자 모멘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쌍극자 모멘트가 벡터량이라고 그랬죠. 벡터. 벡터면은요 크기뿐만이 아니라 뭐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
방향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죠. 자, 밑에 그림 보시면은요, 두 원자의 전기 음성도 차이 때문에 공유전자쌍이 치우쳐 한 분자가 부분적인 양전화, 다른 원자는 부분적인 음전화를 띠게 되는데, 이러한 원자들을 이중극자라고 하고, 이들 쌍극자, 이들 사이의 전하량과 두 전하 사이의 거리를 곱한 것을 쌍극자 모멘트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옆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봐봐요. 두 입자가 있는데요. 이 사이의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한 녀석은 예를 들어 Q, 플러스 Q? 플러스 Q의 전하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한 녀석은 마이너스의 Q의 전하를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쌍극자 모멘트는 뮤라고 적거든요. 뮤. 이 쌍극자 모멘트는 각각 띄고 있는 전하량 Q에다가 거리 R을 곱함으로써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크기는 이렇게 계산하고요. 방향은요. 항상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이 쌍극자 모멘트의 방향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보세요. 이때 쌍극자 모멘트를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쌍극자 모멘트는 절대 계산 안 할 거예요. 계산 안 해. 알았니? 신경 안 써도 돼. 대신에 뭘 알아야 되냐면요. 쌍극자 모멘트가 형성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만약 쌍극자 모멘트가 형성이 됐다면은 그 방향이 어딘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전자가 이쪽이 플러스를 띄고 이쪽이 마이너스를 띄었다는 이야기는 여기에 전자쌍이 이렇게 있었다면은, 그치? 전자쌍이 어느 쪽으로 갔다는 이야기야? 이쪽으로 당겨졌다는 이야기지? 맞지? 그러면은 얘는 빼앗긴 쪽이고 얘는 얻은 쪽이잖아. 이렇게 됐을 때 둘이 전자를 빼앗기고 얻었다는 이야기는 둘의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로 가지고 누가 플러스고 누가 마이너스인지를 안 다음에 쌍극자 모멘트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구나! 이걸 일단 구별하시면 돼요. 알았어? 그런데 어찌됐건 이 사이에는 전자쌍을 공유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공유결합인 거죠. 맞습니까? 공유결합?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공유결합을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두 가지로. 극성 공유결합과 무극성 공유결합으로 구별을 할 겁니다. 극성 공유결합, 무극성 공유결합. 근데 이 두 가지의 결합은 어떻게 구별을 짓느냐? 극성 공유결합은 쌍극자 모멘트가 0보다 큰 경우입니다. 그런데 무극성 공유결합은 쌍극자 모멘트가 0인 경우예요. 쌍극자 모멘트는 항상 플러스 값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쌍극자 모멘트가 0이면 무극성 공유결합이야. 그리고 0보다 크면은 극성 공유결합입니다. 오케이? 자, 일로 와볼까요? 요 사이에 있는 공유결합은 어떤 공유결합일까요? 무극성 공유결합이겠죠. 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쌍극자 모멘트가 형성이 되려면요, 전자가 치우쳐야 돼요. 오케이? 그 말은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얘 전기 음성도의 차이 있니 없니? 없어. 없으니까 이 사이에 형성되는 결합은 무슨 결합? 무극성 공유결합입니다. 그러면 산소 사이에서 일어나는 요 두 개의 결합은 무슨 결합? 무극성 공유결합이죠. 질소 사이에서 일어나는 세 번의 결합은 무극성 공유결합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요 사이에서 일어나는 플로린과 수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결합은 극성 공유결합이죠. 요 결합도 극성 공유결합이죠. 요것도 극성 공유결합이죠. 요것도 극성 공유결합이죠. 이런 식으로 일단 우리는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저 쌍극자 모멘트가 결과적으로 전기 음성도의 차이로 가지고 계산하는 값이면서 전기 음성도 차이가 있으면 극성 공유결합, 아니면 무극성 공유결합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방향성을 알면 되는 거잖아요. 방향성을. 그랬을 때 아까 선생님이 이거 표현하면서 전자가 어느 쪽으로 빼앗겼는지를 화살표로 그렸었죠. 그러니까 이때 전자가 빼앗긴 쪽에서 빼앗긴 게 플러스고 얻은 게 마이너스니까 쌍극자 모멘트의 방향은 이쪽이겠지. 맞지?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빼앗겼으니까 쌍극자 모멘트도 이렇게 방향성 가지겠죠. 얘도 양쪽으로 빼앗기니까 쌍극자 모멘트 양쪽이겠지. 얘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쌍극자 모멘트의 방향까지 우리가 구별 지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됐나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왔어요. 아시겠죠? 우리는
결론적으로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를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선생님이 쌍극자 모멘트까지 쭉 설명을 하면서 뭐가 나왔어? 극성 공유결합과 무극성 공유결합이 나왔지. 그러면 선생님 분자 내에서 극성 공유결합이 있으면 극성 분자,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으면 무극성 분자예요?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아닙니다. 알겠죠? 아직 결론이 안 나왔어요. 자,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있는 결합이에요. 차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를 계산하면은 쌍극자 모멘트는 0보다 무조건 커야 됩니다. 그런데 무극성 공유결합은요.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있어 없어? 없어요.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그냥 0입니다. 0. 알았어? 얘는 존재한다는 거지. 그죠?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보다 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다 이렇게 정리할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그쪽에서 작은 쪽 빼면은 0보다 커야 된다는 뜻이죠. 근데 얘는 무조건 0이어야 되거든.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가 아예 전하를 끼지 않으니까 0이 돼버리는 거예요. 0. 알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지금 현재 극성 공유결합과 무극성 공유결합을 구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가 하는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를 구별하는 방법. 자, 결론입니다. 무극성 분자부터 할까요? 무극성 분자는 분자 내 쌍극자 모멘트의 총합이 0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0이 나오는 경우. 그런데 극성 분자는 분자 내 쌍극자 모멘트의 총합이 0보다 큰 경우가 극성 분자예요. 선생님, 저 두 개가 의미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분자 내에는 공유결합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 여러 개의 공유결합이 있는 상태에서, 그지? 여러 개 있는 상태에서 그 총합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총합이 0이 나오면은 무극성 분자고요. 0보다 크면은 그거는 극성 분자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아까 선생님이 예로 들어줬던 것 중에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수소 분자? 요거였죠. 산소 분자? 요거였죠. 질소 분자? 요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분자들은 모두 다 같은 원자로만 구성된 이원자 분자거든요. 그러면 각각의 원자들이 전기 음성도가 얼마든지 상관없이 어차피 같은 크기의 힘으로 잡아당겨 버리니까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사이에 있는 모든 결합들은 다 무슨 결합이야? 다 무슨 결합이야? 무극성 공유결합이거든. 이렇게 분자 내에 무극성 공유결합만 존재하는 경우는 당연히 무극성 분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극성 공유결합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극성 분자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알았어? 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우리 메테인 있죠? CH4 메테인. 오케이? CH4 메테인에서 분자 구조를 보면은 탄소가 있고 수소 이렇게 4개가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근데 봐봐. 아까 선생님이 전기 음성도 외울 때 플로린, 산소, 질소, 염소 빼고 수소 말고 다른 비금속들은 다 수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크다고 그랬지. 그러면은 수소가 2.1이니까 탄소는 2.1보다 크다는 이야기죠. 전기 음성도가. 그러면 전자는 다 어느 쪽으로 치우쳐야 돼? 다 탄소 쪽으로 치우쳐야 되거든.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이때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모든 결합들은 다 극성 공유결합이죠. 맞습니까? 극성 공유결합 다 맞죠? 근데 극성 공유결합인데 우리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는 계산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봐. 지금 각각의 모든 극성 공유결합은 동일하게 탄소와 수소 사이에서 다 결합이 있는 거잖아. 그럼 모든 결합들은 다 전기 음성도 차이가 똑같고 거리까지도 다 똑같겠죠. 그러면은
이때 여기에 있는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들은 다 어떻다는 이야기야? 다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쌍극자 모멘트는 크기뿐만이 아니라 방향까지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맞죠? 벡터 값이란 말이에요. 그럼 총합을 계산하려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구조식은 이렇게 그렸는데 실제로 메테인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뒤에 가서 분자 구조 하면서 보겠지만 지금 선생님 손 위에 올려져 있는 게 지금 메테인 분자 모형이에요. 알았니? 근데 봐봐. 메테인 분자 모형을 보면은 요 중심에 있는 까만색 녀석이 탄소란 말이에요. 그리고 양 끝에 붙어 있는 요 수소가 요 파란색이 수소입니다. 얘네들이 실제로 저렇게 평면상에서 서로 간에 이렇게 90도의 각도를 띠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각도를 띠고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요 사이의 모든 각도들은 다 109.5도입니다. 109.5도. 이렇게 109.5도의 각도를 띠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딱 봤을 때 면이 4개가 있는 정사면체 구조를 나타내게 돼 있거든요. 오케이? 그런데 지금 요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요 결합선 하나하나가 다 극성 공유결합인 거잖아요. 맞죠? 하나하나가 다 극성 공유결합이에요. 근데 이때 쌍극자 모멘트의 방향이 탄소 쪽으로. 그리고 얘네들 각각의 결합력은 다 똑같은 거죠. 그러면 벡터를 계산한다? 그 말인즉슨 하나하나의 크기와 방향성을 다 고려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보면은요, 야 봐라. 이렇게 수소가 4개가 있는데 요 2개랑 그러니까 요거 2개랑 요거 2개 계산하면은 벡터 값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만큼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요거 2개 계산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돼가지고 이만큼이 또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2개가 만드는 벡터 값과 또 이 2개가 만드는 벡터 값이 나란하면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거든요. 그러면 그 2개를 더해준다면은 크기가 얼마가 돼? 0이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지금 현재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결합이 다 극성 공유 결합이지만 이랬을 때 쌍극자 모멘트의 총합은 얼마가 나온 거야? 0이 나온 거지? 그럼 얘는 무슨 분자?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정 이해하기 어려우면 이걸 한번 봅시다.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앞서 이산화탄소 있었잖아요.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탄소랑 산소 사이에 이중결합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오케이? 이렇게 이중결합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산소가 무조건 탄소보다 전기음 정도가 크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을 양쪽으로 잡아 당겨버리거든요. 전자들을. 그러면은 탄소는 전자를 빼앗기니까 플러스, 산소는 마이너스가 돼야 될 거 아니니. 그런데 얘네들 분자 구조가 일직선 구조예요. 일직선 구조. 그러니까 양쪽으로 나란하게 똑같은 크기의 쌍극자 모멘트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랑 얘랑 상쇄 되겠지. 얘랑 얘랑 상쇄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역시 쌍극자 모멘트의 총합은 얼마 나와? 0이 나오지. 그래서 무극성 분자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자, 이 경우 볼까? 플로리나 수소. 얘가 2.1, 얘가 4.0이니까 이쪽으로 치우치죠. 그지? 근데 이 안에는 쌍극자 모멘트가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이거 계산 안 해봐도 무조건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얼마보다 크다? 0보다 크다라는 거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얘는 극성 분자인 거야. 그래서 플로린 쪽이 마이너스, 수소 쪽이 플러스를 띨 수가 있는 거죠. 자, 물 분자? 물 분자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 분자가. 선생님, 왜 일직선이 아니에요? 아유. 왜 물 분자가 직선형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분자 구조 모양을 보면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물 분자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알겠어? 실제로 얘네들은 이렇게 구분 형태의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런데 쌍극자 모멘트가 어떻게 생겼니?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야, 얘네 둘 더하면은 쌍극자 모멘트의 방향이 이거 아니겠니? 맞지? 그러면 분명한 건 0이 아니죠. 그럼 얘도 무슨 분자다? 극성 분자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지금 이제 수소가 플러스 쪽, 산소가 마이너스 쪽을 띠고 있는 극성 분자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지.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암모니아?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도 질소가 수소를 이렇게 붙잡고 있거든요.
자, 수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암모니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봐봐요. 요런 형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운데 질소가 있고 양 끝에 수소가 이렇게 바닥에 놓여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삼각뿔의 형태예요. 알겠어? 근데 이때 쌍극자 모멘트 요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각 변이 모두 다 탄소 쪽으로 쌍극자 모멘트가 만들어진다면은 분명한 건 쌍극자 모멘트가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형성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이거 0 아니지? 그럼 이거 극성 분자라는 이야기야. 그러면서 수소가 무슨 극? 수소가 플러스, 질소가 마이너스를 띠는 그런 극성 분자가 형성이 된다는 거지요. 됐나요? 자, 우리는 지금 현재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를 구별하고자 합니다. 근데 그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를 구별할 때는 전기 음성도 차이에 따른 쌍극자 모멘트의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 쌍극자 모멘트의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는 그 사이에 있는 공유결합이 극성 공유결합인지 무극성 공유결합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 놓고 최종적으로 극성 분자인지 무극성 분자인지를 확인하려면은 쌍극자 모멘트의 총합을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0이라면은 무극성 분자, 0이 아니라면 극성 분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여기까지 하다 보면은 아직까지 분자 모양 때문에 좀 헷갈리죠. 분자 모양이 왜 저렇게 생겨야 되는 거지? 그것을 이제 우리가 나중에 분자 모양의 부인자 모양을 결정짓는 전자쌍 반발의 원리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최종적으로 페이지 59쪽에 넘어가시면요. 제일 위쪽에 결합의 이온성과 공유성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는 요즘 들어서 많이 이제 문제에서 잘 안 보이는데 요거는 해석만 할 줄 알면 됩니다. 자, 보세요. 지금 보면은 X축이 전기 음성도의 차이예요. 전기 음성도 차이인데 지금 Y축이 이온성이고 여기에도 이제 공유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봐봐. 이때 그래프의 위로 올라가면은 이온성이 커진다? 근데 그래프의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뭐가 커져요? 공유성이 커지죠. 이해됩니까? 위로 올라가면 이온성이 커지는 거고 아래로 내려가면 공유성이 커지는 거잖아. 이때 이온성이 커지면은 이온결합 물질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공유성이 강하면은 그만큼 공유결합 물질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 있어? 요렇게 나와 있지. 맞지?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보면은 어느 정도 기준을 딱 놓고 봤을 때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이온성이 강해지는 거죠. 오케이? 반대로 전기 음성도 차이가 작으면은 공유성이 강해지는 겁니다. 이랬을 때 보통 기준은 전기 음성도 차이가 1.7이 날 때를 우리가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랬을 때 1.7보다 전기 음성도가 작으면은 공유성이 강하다고 그러고 공유결합 물질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1.7보다 크면은 전기 음성도가 차이가 너무 커서 이온결합 물질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무조건 1.7을 넘어간다고 해서 그럼 이온결합 물질이다? 아니면 그보다 작다고 해서 공유결합 물질이다? 꼭 그렇게 구별하는 것도 아니에요. 대략적인 기준이 그렇다는 겁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좀 볼까요? 예를 보면은 여기쯤에 HCl 있어요. HCl. 근데 HCl은 수소가 얼마? 수소가 얼마? 2.1이잖아. 염소가 얼마? 3.0이지. 그치? 그러니까 둘의 차이가 얼마 정도 나니? 둘의 차이가 0.9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1.7보다 작으니까 공유성이 강한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저기 어디를 볼까? 여기 요쯤에 보면은 NaCl 있거든요. NaCl. 맞지? 근데 나트륨이 한 0.9 정도 돼. 전기 음성도가. 플로리는 염소는 3.0이잖아요. 그럼 둘의 차이가 얼마야? 2.1 정도 차이 나지? 그러니까 이온성이 굉장히 강한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1.7보다 크다고 해서 그럼 무조건 이온결합 물질이냐? 아니 그것도 아니라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 보면은 HF가 있다. HF H 얼마? 2.1이지. 플로린 얼마야? 4.0이지. 그럼 둘 차이 얼마야? 1.9잖아. 맞지? 그럼 1.9가 넘어간다고 해서 이온결합 물질이? 아니라고요. 이온결합 물질이 되려면은 하나는 금속 양이온이어야 되고 하나는 비금속 음이온이어야 되잖아. 근데 플로린이나 수소는 둘 다 비금속이잖아요. 분자거든. 공유성 물질이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기준은 있긴 하지만 무조건 100%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외적인 요소가 조금씩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세세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겠지. 이런 걸 세세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전기음 정도 차이가 커지면 그만큼 이온성이 강해지는 거고, 반대로 전기음 정도가 작아지면 그만큼 국민성이 강해진다는 사실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시나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왜 분자의 모양이 아까 선생님이 모형을 보여줬던 것처럼 그런 모형이 나오는지 직접 여러분들이 그 분자 모양 결정하는 방법을 직접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예요. 수고하셨습니다.